학구열이 높은 부모는 처방받은 각성제를 이렇게 쓴다. 절대 아이에게 약을 매일 먹이지 않는다. 의사가 치료한다는 약이라고 말을 해도 왜 부모는 굳이 치료제를 주말에 먹이지 않을까? 이게 정말 ADHD를 치료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에서 또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다음에 또 먹어야지. 근데 잠이 안 오니 잠 오는 약을 먹어야지. 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심하게 집중 못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좀 집중을 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진통제, 연고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해. 결국 치료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이지. 다시 말해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이제 있는데, 지난번 잔악스의 경고라는 그 다큐멘터리 리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몰랐던 다큐멘터리인데 봐서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다른 항정신성 약물을 다룬 그런 다큐를 한번 보고 그런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아무래도 나의 그 개인적 의견이나 이런 사견은 좀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 다큐에 나온 내용 아니면은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 했던 말을 최대한 인용을 해서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보려고 했어. 일단 나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환자가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제 불안장애나 우울증 약 부작용 때문에 성인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이제 초등학생처럼 그런 어린 학생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많이 오시게 되고, 특히 이제 초등학생 같이 어린 아이들은 주로 주의력 결핍 장애, 즉 이제 ADHD 환자들이 가장 많지.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점은, 물론 뭐 주의력 결핍 장애로 판단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전혀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일 정도의 그런 병이 아닌데, 조금 산만하다는 이유만으로 초기에 향정신성 약물을 접해버려서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너무 심해진 아이들. 사실 이런 아이들은 그냥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향 자체가 까불거리거나 산만한 아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또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진짜 ADHD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댓글도 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당연히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ADHD 환자로 판정받은 친구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맞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약물 치료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 개선을 통해서 호전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 초기에 그런 향정신성 약물을 접해버려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떠나서 이 다큐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약물 치료를 접한 아이들의 경우,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부작용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일상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진 케이스들이 정말 많다고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성인 ADHD 환자들도 좀 오게 되는데, 주로 좀 성취욕이 강한 여성들이나 육아로 힘든 아이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나는 꼭 권해드리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여기 내 옆에 갖고 있는데, 이거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그리고 지금 내가 리뷰하고 있는 이 넷플릭스의 슈퍼맨 각성제라는 이제 6년 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이 슈퍼맨 각성제라는 다큐는 이제 에더럴, 콘서타 이런 ADHD 치료제로 알려진 약물에 대해서 말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잔악스의 경고편에 이어서 이제 넷플릭스가 에더럴, 콘서타와 같은 각성제 약물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다큐지. 참고로 이제 에더럴은 한국에서 처방이 불가능한데, 왜냐면 이제 에더럴은 암페타민류야. 콘서타는 메틸페니데이트류고,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암페타민류의 같은 경우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드레날린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 호르몬과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하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까지 해주는 게 암페타민류고,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는 화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거의 작용이 다른 점은 아까 말했던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재흡수 억제만 하고 도파민 자체의 분비를 촉진하지 않는 것, 그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ADHD 환자로 판명받은 환자들에게 이제 투여를 하는 그런 약이지. 콘서타로 잘 알려져 있고. 뭐 일단 ADHD가 뭐냐에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전두엽, 뇌 전두엽이 이제 손상이 왔다는 얘기인데, 전두엽은 뇌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집중력, 판단력, 계획력, 충동 억제 이런 거에 관여하는 게 전두엽인데, 이런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계획을 짜고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ADHD인데,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를 이제 뇌파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ADHD를 최종 이제 확진하는 거는 DSM을 기반으로 많이 하거든. 실제로 ADHD 환자로 판명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나한테 온 환자들도 뇌파 검사하는 뭐 밸런스가 정상이었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그런 슈퍼맨 각성제에서 소개하는 이런 각성제들이 치료제인가? 이거는 내 사견이 아니고 정확히 이제 팩트로 얘기하자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콘서타나 에드럴이 ADHD를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증상을 관리하는 약물이다. 실제로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처 그리고 미국의 FDA도 말하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ADHD 약을 먹으면 내 집중력이 개선이 되고 결국엔 ADHD가 치료가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조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 약들은 치료하는 약이 아니다. 전에 그 잔악스의 경고 리뷰할 때도 말했듯이 이제 현대인들이 본인의 회복 탄력성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치료보다는 지금 당장 고장난 걸 고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러한 각성제들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서 집중력 향상 그리고 과잉 행동 감소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진 않지. 그래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금단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나도 예전에 이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위해서 그러면 절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에드럴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적이 있어. 내가 거의 느꼈던 모든 부작용들이 여기 이 다큐에서 나오는 출연자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 다큐에서 언급을 하자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미국 대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암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거 이제 1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거는 예전에 앨런 프랜시스 교수님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을 먹고 난 사람들의 그런 후기를 말을 해주자면, 당연하게 처음 먹었을 때 집중력이 엄청 올라가게 되고 몸과 정신, 심신의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난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표현을 하기로는 10,000개 정도의 문이 있는 그런 방에 들어선 기분이래. 그래서 이 문 뒤에 환상적인 것들이 숨겨져 있는 느낌, 빨리 열어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최대한 오래 깨어있고 싶다, 다른 건 다 무시하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종합해서 보자면 에더럴, 리탈린, 콘서타, 이거 무슨 약간 금지된 약물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는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지. 여기서 나오신 이 후기를 묘사를 정말 잘한 것 같은 게,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거든. 뭐 10,000개 정도의 문이 있는 방에 들어선 기분 생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약간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 빨리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빨리 좀 업무를 해치우자,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다큐에서 말하기로는 이걸 먹는 이유는 결국 정상에 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가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 있다. 결국 ADHD 환자가 늘어난 것은 일종의 사회 문제라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를 보고 내가 좀 생각을 했던 게, 이거 어쨌든 6년 전 이야기잖아. 나도 이제 마지막에 미국에 있었던 게 한 8년 전? 9년 전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미국 사회에서 그 사회가 굉장히 경쟁이 심화됐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학창시절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미국보다 그 사회 내에서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회적 문제가 더 빨리 앞으로도 더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내가 느꼈어,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또 다큐에서 말하기로 모든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를 함으로써 누구보다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각성제와 같은 약물에 손을 뻗게 된다. 하지만 이 약물의 도움을 빌려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경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지. 참고로 이제 약물의 도움을 빌려서 이런 본인의 능력치를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사회에 좀 더 전반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 워낙 그런 마약류에 대한 그런 접근성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문화가, 이런 사회적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다른 경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나면 또 취업을 하고 나면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뭐 또 자산 증식, 또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경쟁을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현재의 사회 현상을 봤을 때 ADHD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 분야에서 이제 최고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각성제를 먹는 이야기가 또 나와. 이제 그런 학생들 얘기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나오고, 막 풋볼 선수도 나오고, 대학생들, 심지어 이제 가정 환경이 녹록치 않은 대학생이 돈 많은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금수저 학생을 이겨보기 위해서 이 각성제를 먹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 이건 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각성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 경쟁의 장에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 약물의 힘을 빌리는 것. 물론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러한 욕구는 없고 그냥 집중이 안 돼서 산만해서 약물 치료를 받는 건데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ADHD 진단율이 올라가고 약물 처방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쉽게 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 원래는 약물 치료를 진행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싶어. 이것도 이제 내 사견을 배제하고 철저히 다큐멘터리나 다른 전문가들이 말한 걸 다 이용을 하자면, 이제 미국의 아동 ADHD 진단율이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근데 진단율이 높다는 게 그 환자가 많다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건 예전에도 말했듯이 그 DSM을 직접 작성 지휘하셨던 그 앨런 프랜시스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어쨌든 미국의 아동 ADHD 진단율이 11%로 제일 높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미국 외에 진단율이 높은 다른 4개의 나라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있어. 독일, 대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0.9%로 공개가 돼. 그만큼 이제 한국 또한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ADHD 진단율이 높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에 한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린 10대들은 별로 이 약을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왜냐면은 약에 취할수록 그런 긴장감과 불편함이 늘어나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하는데, 사춘기가 늘어나서 이제 10대 후반이나 성인들은 좋아하게 된다고 해. 왜냐면 슈퍼맨이 된 기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생각해보면 미국 고등학교에서 아무래도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공부량이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량도 이제 좀 많고 이래서 항상 이제 하이퍼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좀 미국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 사춘기를 지나서 일종의 경쟁이라는 것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약물 복용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 당연히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할 시기에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크게 이렇게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성적에 이제 순위가 매겨지고 이제 경쟁 사회로 들어가는 순간, 아, 나는 이제 쟤보다 잘해야 된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면서 약물 복용에 조금 더 호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갑자기 집중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다. 스스로 나는 ADHD 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또 여기서 언급한 사회적 문제랑 또 비슷한 거긴 한데, 나도 약간 미국에서 있을 때 중학교 때부터 조금 뭐 산만한 애들한테 아, 너 ADHD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장난식으로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는 ADHD라는 병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는 병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미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 되게 익숙한 병명이었거든. 애들 사이에서도 조금만 막 까불거리고 이런 애들한테 아, 넌 ADHD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집중하지 못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그냥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병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조금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된 케이스가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현 인류 사회는 최대 집중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나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ADHD를 앓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ADHD 환자로 판명될 수 있다는 뜻이야.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점점 더 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ADHD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과 ADHD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차이점을 잘 봐야 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뇌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한 출연자는 어린 시절 이제 리탈린이나 콘서타는 정신 나간 애들만 먹는 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참고로 이제 리탈린은 콘서타랑 같은 성분인데 만든 제약회사가 달라서 이제 약 명만 다른 거고, 그 출연자의 한 어머니는 의사가 본인 아이는 이제 리탈린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아니었다. 그냥 밖에서 나가서 뛰어놀라고 했다. 그리고는 집중력은 분명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아이들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또 어떤 한 케이스는 이제 흑인 어머니가 나오셔서, 아무래도 그 조금 미국 내에서 좀 빈민가 이런 데서 유색 인종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흑인들과 히스패닉 애들이 약을 먹는 그 행위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본인은 자기 아이한테 이 약도 먹이기 싫었다. 그래서 요가를 시켰다. 근데 이게 약간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약간 미국 사회에서 흑인 남성이 요가를 한다는 게 조금 사회적
약으로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위인데 그 엄마가 강압적으로 좀 시켰지,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근데 엄마 때문에 요가를 한 그 흑인 남성의 이야기로는 정말 하기 싫었고 이렇게 해서 되려나 했는데 결국에 시간은 당연히 애더를 복용한 것보다는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집중력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리탈린이나 콘서타라는 각성제를 복용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흡족하기도 해. 왜냐면 약을 먹자마자 바로 아이가 차분해지고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당연히 흡족해하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내 환자 케이스를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 나한테 치료받고 있는 한 아이의 부모님이 콘서타 부작용 때문에 오셨는데 이 약을 끊게 해달라고 처음에 오셨어. 심지어 이 아이한테 콘서타 36mg짜리를 아이가 먹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5개월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콘서타를 안 먹어도 아이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치료가 됐단 말이야. 성적도 잘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종료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부모님이 다시 콘서타를 또 먹이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부작용을 다 끊어냈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콘서타라도 먹여서 다시 또 성적을 좀 올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허탈했던 케이스고, 진료 때 설명을 해드렸지. 아이의 성적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가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약들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마시라고 설득을 했어. 또 아이들의 뇌는 약물의 성인에 비해서 좀 더 취약한 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내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일단 처음 이 단어가 생겨난 거는 1980년대 아동의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서는 내가 중학교 시절이니까 한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그런 병명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교적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고로 말을 하자면 과잉 활동과 집중력 부족 이런 건 항상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지금 현대에서 생겨난 신종 질환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도 내가 얘기를 했듯이 내 동생도 정말 어렸을 때 산만했고 정말 별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만큼 많이 산만했는데, 내 동생 같은 아이들은 늘 항상 있었다고 생각을 해. 이런 산만한 아이들을 두고 우리 사회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미세 뇌 손상, minimal brain damage, 이렇게 damage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생 과정이나 뇌염, 다시 말해 이 아이들의 뇌에 손상이 있었다고 추측을 했어. 하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이제 명확해졌어. 그래서 이제 damage가 아닌 minimal brain dysfunction 이라고 이제 명칭을 바꿨거든. damage에서 dysfunction, 그러니까 손상이 아니라 장애로 이제 명칭이 바뀐 거지.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들어서야 아동의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이런 병명이 나오는데, 거부감이 덜한 용어로 계속 바뀌어 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대중들이 약물 치료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 참고로 얘기하자면 현재 각성제 소비량은 1960년대 각성제 절정기를 능가하고 있어. 또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기로는 빅파마라고 불리는 거대 제약회사들은 약을 일상화하고 누구나 행동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다. 이것 또한 이제 그 예전에 앨런 필치스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던 거고, 평소에도 그 교수님이 항상 이런 부분을 사회적 문제라고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행동장애가 별거 아닌 것처럼 결국 의사와 거대 제약회사가 이 사회를 잠식하게 됐다. 이것도 내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말하는 내용. 학구열이 높은 부모는 처방받은 각성제를 이렇게 쓴다. 절대 아이에게 약을 매일 먹이지 않는다. 의사가 매일 먹으라 해도 절대 먹이지 않는다는 거고, 참고로 이 의사가 말하기는 이 약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주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이게 되는 거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약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부작용 때문에 매일 먹이진 않는다. 월요일에 먹는데 좀비 같은 모습이 된다. 의사가 치료한다는 약이라고 말을 해도 왜 부모는 굳이 치료제를 주말에 먹이지 않을까? 이게 정말 ADHD를 치료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 부분에서. 아까도 잠깐 내가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여기서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정신과 의사, 뇌과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제 각성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심혈관 질환, 정신병 증상, 장기 중독 위험성, 의존성 뭐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각성제는 더 큰 문제를 막아주는 도구다. 세계 2차 대전 때 조종사들에게 약을 먹이기도 했다. 단기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약 하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다음에 또 먹어야지.
근데 잠이 안 오니 잠 오는 약을 먹어야지. 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 지난 잔학세 경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각성제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거나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얘기를 해. 갑자기 먹다가 끊으면 완전 나락으로 가는 느낌이 들거든. 이것도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 느낌이 정확히 뭔지 알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이 약이 도와줬다는 불쾌감을 느끼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이 약에 대한 의존성은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약을 먹는 나와 약을 안 먹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여기에서 오는 또 다른 불쾌감은 이제 각성제를 과다 복용해서 수면제와 같은 다른 처방을 또 먹기 시작하는 게, 이게 가장 좀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이제 그때 가서야 이건 아니구나 싶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각성제 복용을 멈춰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 그리고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심하게 집중 못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좀 집중을 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진통제, 연고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해. 결국 치료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이지. 우리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맞는 거를 치료라고는 인지를 하지 않잖아. 아프니까 잠깐 증상 완화를 위해서 맞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각성제를 처방받고 복용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건 내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한국식품의약안전처 그리고 미국 FDA에서도 말하고 있는 사실이거든.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산만함을 살짝 가려줄 그런 일종의 진통제일 뿐이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다큐에서는 소량 복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거든. 그래서 진통제를 조금씩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으니 소량 복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다시 말해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이제 있는데, 바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을 하고, 또 이렇게 증폭된 불안감은 집중을 더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그런 악순환이라는 거지. 나는 이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고 비로소 환자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세팅해주는 역할을 내가 해준다고 생각을 해.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내 동생이 과거 정말 별날 정도로 산만함을 보였지만, 내 동생도 유년 시절 극심한 불안감을 겪었고 실제 ADHD 진단까지 받았는데, 우리 이제 외할머니께서 병상에 누워 계셔서 이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를 케어하시느라 이제 동생이 이제 뭐 큰엄마, 삼촌, 다른 이제 가족들 손에 이제 옮겨 다니면서 약 2년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를 알 때쯤이면 또 다른 사람 품에 있고, 이러다 보니 그 불안감을 산만함으로 표출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결국 이제 동생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처방을 통해서 ADHD를 치료할 수 있었지. 각성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자낙스와 같은 약으로 치료했다는 것은 아니고, 불안감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한약 처방을 통해서 불안감이 치료가 됐고, 그것으로 통해서 ADHD 증상이 말끔히 사라지게 됐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내가 ADHD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그런 매뉴얼을 잠깐 샘플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 이제 영상을 또 보시는 분 중에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댓글에도 그런 글이 조금 있길래 이제 말을 좀 드리면, 한의학으로서 아니면 뭐 한의사가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뭐 다른 기타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게 뭐 말이 안 된다, 치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각성제를 드시면서 증상 완화를 계속 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되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집중력을 단기간에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각성제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묻고 싶기도 하고, 또 뭐 인지행동 치료 등을 얘기하는데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봐도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먹자마자 증상이 없어지고 너무 집중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약에 의존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의존성을 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